안녕하세요.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한국 전쟁의 기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국 전쟁은 6.25로 알려져 있죠. 우리한테는 잘. 미국 입장에서는 잊혀진 전쟁 또는 잊어버리고 싶은 전쟁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이제 불편한 전쟁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미국 역사학계에서는 이제 한국 전쟁의 기원에 대해서 세 가지 설이 있다고 해요. 남침설, 북침설, 그리고 미국의 남침 유인설. 예. 지난 5, 6년간 그동안 미진했던 이 한국 전쟁의 기원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미진하죠. 국내 역사학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국 전쟁에 관련했던 모든 세력들이 아직 여전히 똑같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한반도이기 때문에 우리 2021년을 사는 오늘 하루하루에도 영향을 미치는 남북 간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의 고찰은 상당히 부족한 그런 아이러니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최근 5, 6년간 새롭게 이제 드러난 사실들을 바탕으로 그리고 이제 새롭게 재조명되는 사실들을 바탕으로 기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먼저 이제 카이로스를 먼저 보면 카이로스는 이제 시작하기 좋은 부분인 지점인 것 같습니다. 43년 그 당시 이제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싸우고 있던 연합국 미국, 영국, 중국이죠. 이 세 나라가 모여서 카이로에서 모여서 이제 회담을 하고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제 그 당시는 이제 독일과 일본과의 전쟁이 한참이던 시절이라 전세가 한쪽으로 크게 기울어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발표를 합니다. 승전을 하더라도 즉 연합국이 이기더라도 우리는 미국, 일본과 다를 것이다. 상당히 좀 프로파간다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지지를 그 당시 이제 미국의 일본의 억압을 받고 있던 국가들로부터 받겠다는 그런 의지가 좀 묻어나는 그런 이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점령한 지역 원래대로 반환하겠다. 물론 같은 의미죠. 연장선상이고 그래서 이게 이제 독특한 것은 한국을 적절한 절차를 거쳐 자유독립시킬 것으로 확인한다. 라고 언급한 것은 아무래도 중국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된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싶어요. 당시에 중국은 미국으로서는 크게 기댈 수 있는 그런 세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본과 직접 전투를 벌이고 있기도 했고요. 그 다음 이제 2년이 흘러서 얄타 회담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유럽 전선에서 노르망디 상륙 작전 이후에 그리고 이제 동부 전선에서 소련의 진격이 이제 거셌죠. 그래서 독일의 패망이 가시권에 들어온 시점이었죠. 그렇지만 미국은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 본토를 진격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이제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련의 참전이 절실했습니다. 그래서 얄타라는 지금의 크림반도, 소련의 영향권이죠. 크림반도에서 열리는 회담에 미국이 찾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러일 전쟁 때 잃었던 사할린을 돌려주겠다 하면서 러시아의 참전을 루즈벨트가 어떻게 보면은 간청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소련은 독일이 항복하게 되면 그 3개월 후에 참전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문서로 남아있지 않지만 여러 간접적인 정황을 봤을 때 당시 루즈벨트는 이미 그 한반도의 요충지로서의 한반도의 전략적 위치를 잘 간파하고 있었고 거기에 미국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욕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탈린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제안을 하는 거죠. 한국을 한 20-30년간 신탁 통치한 후에 독립을 시키자. 그 당시 한국은 아무것도 아닌 나라였습니다. 미국과 소련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나라이죠. 깍두기 같은 나라였는데 이런 나라를 20-30년간 신탁 통치를 하게 되면 그 이후에 과연 독립이라는 단어가 필요한 그런 나라가 됐을지 싶으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근데 당시 이제 일본의 저항이 얼마나 거셌냐면 여기 보면 제가 소개해드린 책이 있는데 죽어가는 천황의 나라에서는 노마필드가 지은 책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일본의 여러 가지 측면을 다루고 있는데 그 당시 일본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미국이 진군을 하는데 섬마다 진격을 하죠. 거기에 이제 옥새라는 걸 처음으로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미군들이 항복을 하는 게 당연히 일본군은 항복하지 않죠. 그뿐 아니라 민간인들로서 항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회유를 하더라도 마을 사람 전체가 바닷가에 가서 파도에 휩쓸려서 자살을 한다든지 또는 동굴 속에 숨어있던 방공호에 숨어있던 피난민들이 미군한테 발각될까봐 애기들이 자꾸 우니까 5세 이하의 아이들을
이제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기 집 애를 자기가 죽일 수가 없으니까 아이를 바꿔가면서 죽이는 그런 사태까지 있었죠. 미국을 질리게 만든 겁니다, 당시에. 어쨌거나 얄타 회담을 맞이하는 미국의 입장은 그런 일본군을 상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얄타 회담으로서 소련이 참전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일본이 바로 항복을 타진합니다, 미국에. 소련보다는 미국이다. 소련에 대한 공포심이 아주 강했습니다, 일본은. 그리고 그건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겪어봤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리고 이제 독일이 항복을 45년 5월 9일에 하고 딱 3개월째인 8월 9일에 스탈린이 일본에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래서 소련군 150만이 만주에서 일본군 관동군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만에 60만 명이 포로가 됩니다. 일본군 관동군, 최정예 일본군 관동군이 60만 명이 포로가 돼요. 그리고 한반도 북부 나진, 청진 그런 현재 나선 지역에다가 해병대를 합류시켜서 후방의 퇴로를 차단합니다. 그러면서 급격하게 남침 진격을 해서 개성 북방에서 전선이 형성되기도 했어요. 엄청나게 빨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전선을 하고 며칠째 거의 한반도의 절반까지 다 내려온 것이니까요. 일본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던 거죠. 괜한 걱정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게 놀란 것이 이제 미국이었죠. 너무 빠른 것이죠. 사실 이제 미국의 루즈벨트 얄타 회담을 할 때만 해도 소련 참전이 간절했습니다. 지독한 일본군을 상대하려니 북에서 누가 공격을 해서 힘을 나눠줬으면 했는데 막상 진격을 하고 보니 너무 빠릅니다. 그래서 루즈벨트가 가졌던 한반도에 대한 어떤 욕심, 미국 욕심이 있었죠. 그래서 잘못하면 한반도를 다 빼앗기겠다. 그리고 일본 입장에서는 일본 열도로 진주할 수 있겠다, 소련군이. 그래서 일본은 바로 항복을 합니다. 무조건 항복으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트루만은 그래서 제안을 하게 되고 소련군이 진주했던 개성 부근, 개성 이북 부근, 그거하고 남단, 소련군의 진주선보다는 남단, 그리고 미국이 확보하고 싶었던 서울과 인천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해서 38선이 이제 이렇게 그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미 이제 얄타 회담에서 루즈벨트가 한국을 같이 미소가 그리고 영국과 중국을 포함해서 같이 신태 통치를 20-30년간 하자는 그런 제안을 했고 수락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제안을 수락을 합니다. 그렇게 된 것이고, 또 트루만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보면은 아쉬웠던 게 얄타 회담을 할 때만 해도 2월 달만 해도 사실 소련이 많이 아쉬웠지만 45년 7월 말에 원자탄의 실험을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자탄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근데 그 사이에 이미 근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소련군은 약속한 대로 선전포를 하고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소련도 그때 이제 원자탄의 존재를 알았는지 몰랐는지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렇기 때문에 미국은 스텝이 약간 꼬인 거죠, 이 상황에서. 어쨌거나 그런 상황이 있었고, 이제 일본 원폭과 일본 항복의 진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얘기에 대해서 알아보면 히로시마에는 8월 6일, 나가사키는 8월 9일 날 폭탄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일본군 30만 명이 죽어요.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 30만 명이 사망을 합니다. 그 중에는 이제 조선인 3만 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월 9일은 소련군의 선전포고 날입니다. 왜 이날 떨어뜨렸을까요? 이런 건 옛날부터 오래된 궁금증이었습니다. 근데 일본 입장에서는 이미 미군 폭격으로 일본 열도에서 100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거기서 폭탄 2방으로 30만 명이 늘어났는데 그 당시는 원자폭탄의 존재를 몰랐기 때문에 일본은 이게 무슨 폭탄인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큰 공세에 대한 피해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8월 9일 나가사키 폭탄이 떨어질 때는 미국과 일본은 이미 휴전 이렇게 항복 문서에 대해서 조율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소련군이 선전포고를 하니까 일본군이 희망을 버린 것이죠. 일본이 희망을 버린 것이고, 그 이후 한 일주일간 보여준 소련군의 진격 속도를 봤을 때 일본은 공포에 질리게 됩니다. 그래서 소련의 선전포고가 먼저 선행이 됐고,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후속으로 본인의 영향력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그래서 일본은 우리로 인해서 항복이 됐다. 그리고 그 당시는 원자폭탄이 없던 소련군에게 한번 보여준 것이죠. 여기는 우리 것이다. 너희는 거기서 멈춰라.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향후 사료들이 더 발굴이 되면서 정확하게 좀 가려져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그런 의견이 나온 것이고 이 의견은 귀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나온 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미 군부 내에도 간접적인 사료를 보면은 미국 내에서도 이미 얄타 회담 때부터 일본은 지금 항복을 하겠다고 의사를 전달을 했는데 왜 운전타까지 쓰면서 불필요한 희생을 초래하느냐라는 내부의 볼멘 소리도 나왔다고 해요. 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반도에서 소련군의 진주를 늦추기 위해서 38선을 제안을 했고 그 한반도에 대한 관심은 루즈벨트 때부터 있었고 그거는 트루만 때도 이어졌습니다. 38선을 제안을 함으로 해서 절대 미군은 일본에 진주할 것이기 때문에 대한해협을 사이에 두고 공산 세력과 대치하고 싶지는 않았을 겁니다. 미국이 가운데 어떤 완충지대를 만들고자 했을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한반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졌던 한반도에 어떻게든 교두보를 확보하고 싶었던 대륙의 아시아라는 거대한 대륙의 한반도라는 그 꼭지 대륙으로 진출하려는 교두보이자 바다로 진출하려면 해양으로 진출하려면 그 교두보이 또한 한반도의 남쪽에 미국이 어렵게 교두보를 확보한 것인데 여러 정황을 봤을 때 한국의 남한에 48년에 이제 정부가 들어서자 철군을 합니다. 예, 신탁성제 끝났으니까 가야죠. 근데 당시에 이제 북한은 체계적으로 북한을 접수합니다. 그래서 소련으로부터 많은 무기를 사오고 전력을 증강시킵니다. 예, 당시 이제 중국에서도 국공내전, 2차 국공내전이 활발해지면서 장개석 군대가 밀리기 시작하죠. 예. 그런데 그런 장개석 군대가 밀리는 정황, 중국 공산군의 어떤 움직임, 북한군의 움직임, 그리고 소련군의 움직임 모든 게 다 서로 연동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거를 미국 첩보기관에서 못 봤을 수가 없습니다. 예. 북한군이 전력을 상승시키고 있는 것은 미군이 잘 알고 있었다고 봐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네. 그러면서 49년 6월 29일 날 철군을 하면서 500명의 군사 자문단만 남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일본군이 남기고 간 소총을 쓰고 있으면서 미국은 우리가 거의 스스로를 지키기에도 어려운 정도의 무기만을 남기고 떠납니다. 그런데 국공내전에서 장개석 군대가 열세해서 중국 본토가 공산화될 수 있는 게 적화되는 것이 눈앞에 뻔히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 마지막 중국이라는 거대한 땅덩이보다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한반도 조그만 지역을 미국이 컨트롤하기가 훨씬 쉬울 텐데 그 길을 과감히 버리고 갑니다. 결국 국공내전에서 장개석 군대가 패해서 도망을 가죠. 49년 12월 10일 날. 예. 그러면 중국 전체가 적화되고 한반도도 적화가 되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남한은 준비가 안 돼 있고 남한 내무에 이미 좌익분자들이 계속 준동을 하고 있었고 군대도 있었죠. 예. 여순 반란 사건이 있었고 각종 파비 자생적인 공산주의자들에서 발생이 됩니다. 그런 걸 그냥 놔두고 간 겁니다. 북한군은 전력을 증강시키고 있는데. 그러면서 한술 더 떠서 미군을 철수시키면서 몇 달 뒤에 에치슨 라인을 껐습니다. 예. 에치슨은 당시 트루만 정부의 국무장관, 즉 우리말로 외교부 장관이죠. 예. 그러면서 아시아 대륙에 있어서의 점령하는 공산 세력에서 우리의 핵심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라인을 그었다. 즉 밀린다. 우리가 밀리고 있고 그렇지만 이 가치는 반드시 지키겠다. 그런데 앞뒤 정황상 전혀 맥락이 맞지 않는 그런 선을 끊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와 대만을 빼버리죠. 예. 그래서 우리 보호선 안에 들어있지 않으니까 북한은 남한을 공격하더라도 우리는 손대지 않겠다. 중국 본토가 대만을 공격하더라도 우리는 신경 안 쓰겠다. 왜? 우리 보호선 박히니까.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당시 49년 말에 소련이 원자탄을 개발을 합니다. 예. 그렇지만 중국이 미국을 상대할 정도는 아닌 시점이었거든요. 국공내전을 마치고 내부를 수습하기도 바쁠 때입니다. 예. 그리고 타이완은 중국 본토의 크기에 비교하면 우리로 치자면 울릉도만큼도 안 되는 섬입니다. 중국은 급할 게 없는 상황입니다. 내부 정략에 극복할 시기죠. 즉 노리는 것은 한반도입니다. 한반도는 허리가 잘렸거든요. 예. 그리고 남북한의 현격한 전력차가 나오고 있었고 그런 면에서 미군이
군사적인 지원을 해주지 않은 채 쏙 빠져나가면서 우리는 여기를 지키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셈이니까요. 이건 여러분도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H3를 끝자 우리 쪽에서는 이제 화들짝 놀랐겠죠. 그렇지만 미국에게 이제 해명을 요구하죠. 근데 미국은 대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왜 한반도가 빠졌는지, 그렇게 애지중지하더니 왜 뺐는지 말씀이죠. 자, 그러면 미국은 과연 남침을 예상치 못했느냐?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남북에 각각 정부가 들어선 이후로 우리 38선 근처에서는 항상 국지전이 발생했습니다. 거의 사단급 전투가 벌어지기도 했어요. 그 정도면 거의 전쟁이죠. 네. 그리고 이승만은 끊임없이 북진론을 주장하면서 북진 통일이겠죠. 북진 무력 통일이죠. 이 국지전을 벌인 다음에 그게 확전이 돼서 미군이 자동적으로 그 전쟁에 개입되기를 계속 원했어요. 그런 시도를 여러 번 합니다. 미국도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부득이하게 북한과 전쟁을 해서 남북 통일이 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펼칩니다. 이승만이. 미국은 당연히 싫었겠죠. 그런 전략이. 그리고 북한은 전략을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소련으로부터 탱크를 사고 비행기를 샀습니다. 그걸 미국이 몰랐을 리가 없죠. 그리고 중국 내에서 국공 내전에서 경험을 갖춘 몇 개 사단 병력이 인문군에 보강이 됐습니다. 남한군이 이길 수 없는 수준인 것이죠. 그리고 남한 내부에 자생적 공산주의 세력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예순반란 사건, 각종 파업 사건들이 벌어지죠. 그리고 전체가 적화됩니다. 중국 전체가 적화가 됐죠. 대만이라는 조그만 코딱지만한 데로 몰려나가게 됩니다. 중국이 그 세력으로부터의 반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에 남한을 놓칠 이유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놓쳐서는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이때까지 미국이 한반도에 가졌던 관심을 봤을 때, 2차 세계대전 전체를 관통하는 그 관심을 봤을 때, 자, 오히려 이런 면을 부각시켜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북한이 남침을 하게 되면은 그 당시 유엔이라는 게 만들어지죠. 전쟁 앞으로 하지 말자, 국제적 공조를 위해서 해결하자고 유엔이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이 남침을 하게 되면 소련이 명분에서 밀립니다. 남침한 침략자가 되기 때문에 북한이. 그래서 본격적으로 개입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중국은 국공 내전을 갓 끝냈기 때문에 몇십 년 동안 내전에 시달린 나라입니다. 일본군의 지배도 있었죠. 그걸 교통 정리하느라고 바쁩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함부로 관여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정황 속에서 미국은 북한의 남침을 유도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아시아에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겠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정부를 만들 수 있겠다. 남한에 이승만처럼 다루기 어려운 존재가 아닌 이런 생각을 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태 누구도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기에 이 생각의 결론은 여러분 각자한테 있습니다. 그리고 HS9 발표 4-5개월 이후에 한국전쟁이 발발합니다. 한국전쟁 발발하기 1주 전에 미국이 재미있는 일을 합니다. 미국 전쟁계획 SL-17이라는 문건이 국방부에서 승인이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군에 배포가 됩니다. 근데 다루는 내용이 상당히 관심을 끕니다. 북한군의 남침을 일단 예상을 했고요. 남침을 하게 되면 신속한 후퇴 후에 낙동강 방어선을 지킨다. 낙동강 방어선을 지키는 와중에 인천 상륙 작전을 한다. 그래서 반격을 한다. 이런 미국 전쟁 계획을 세웁니다. 미국이. 남침을 알았다는 것으로밖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브루스 커밍스가 지은 한국 전쟁의 기원 제2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에 소개가 안 된 책이죠. 우리나라에는 1권만 번역이 돼서 소개가 됐습니다. 1권이 1981년도에 출간이 됐는데 우리나라에서 소개된 것은 20년 이상 걸려서 2000년 이후에 소개가 되고 한국 전쟁의 기원에 한국 전쟁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는 제2권은 번역조차 되지 못했지요. 그런 계획을 발표한 이후에 미국의 예상대로 50년 6월 25일 북한은 남침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쭉 그대로 낙동강 방어선을 지키고 그때 참 그 미군 그 군사 고문단이 500명쯤 있다고 그랬죠. 그 군사 고문단이 북한의 체계적인 남침이 시작되자 아주 빨리 사라졌대요. 그래서 전방에 있는 우리 한국군들한테 이런 소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소문이 돌았다고 합니다. 미국이 우리를 포기했다고.
왜냐하면 군사 고문단이 너무 빨리 없어지니까요. 이제 그들은 바로 낙동강으로 갔겠죠. 예. 그래서 남침을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유엔의 결의하에 한 가지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유엔의 결의는 신속하고 행동도 빨랐습니다. 그리고 38선을 돌파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38선 돌파 당연하죠. 북진 통일 이 기회에 통일을 하자라는 것이었고 이승만 대통령도 뭐 장군들을 불러놓고 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 국제적으로는 문제가 좀 달랐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왜냐하면 유엔의 결의를 통해서 침략군을 몰아내자고 결의를 한 것이지 침략국을 없애버리자고 침략국으로 진격하자고 합의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렇지만 크게 이슈가 되지 못하고 유야무야 그냥 진행이 됐었죠. 예. 그래서 결국은 중공군이 개입이 되고 다시 밀려 내려와서 2, 3년간의 지리한 전투 끝에 소모전이죠. 목숨만 없어지는 그런 소모전 끝에 이제 휴전에 합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사진에 보여드리는 사람이 브루스 커밍스라고 현재 시카고대 교수고 원본으로 아마 나온 게 이제 한국 전쟁의 기본 1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1은 우리나라에 번역이 됐죠. 예. 그래서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미국 출장 갔다가 브루스 커밍스의 책을 발견하고 샀습니다. 예. 이 책에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SL-17 그 전쟁 계획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책을 본인이 앞에 썼던 한국 전쟁의 기원 2권에서 언급했다라고 했어요. 거기를 레퍼런스를 거기를 2권에서 언급했다고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근데 2권은 번역이 안 됐지요. 예. 그래서 최근에 2, 3년 전에 제가 금방 말씀드린 제가 미국 출장 중에 샀던 이 책도 번역이 됐습니다. 거기에도 그 번역서에도 SL-17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더라고요. 2, 3년 전에서야 이제 우리한테 알려지게 된 것이고 그 이후로 내부의 어떤 학계나 이런 데 있어서의 반응은 없었습니다. 그냥 지나간 것이죠. 그걸 제가 한번 다시 짚어서 최근 아까 재미 역사 사료 연구가가 제시했던 내용과 얼개를 맞춰서 여러분한테 지금 보여드리는 부분이죠. 예, 그래서 남침설, 북침설, 미국 유인설. 그래서 이제 최근 5, 6년간 밝혀진 몇 가지 새롭게 밝혀진 사실들을 얼개를 맞춰서 한국 전쟁의 기원에 대해서 안맞추인 제가 한번 제안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말에 좀 오류도 있을 수 있고 사료를 좀 더 챙겨봐야 되는 부분도 있겠으나 그거는 전문 역사학자분들의 일인 것 같고 제 오늘의 짧은 이야기가 그런 쪽으로 좀 더 알아보게 되는 과연 우리가 이 땅의 주인으로 과연 살아왔는지 지난 70년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더 환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